네, 안녕하십니까. 공도림 한국사 기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국가 성립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사에 대한 각 왕들의 주요 업적 그리고 정치체제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83쪽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타난 고대 정치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발전 과정에 나타난 표가 하나 있었죠. 이 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특히 그 중에서 고대 국가가 성립된 시기, 그러니까 중앙집권국가 체제 정비 시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령 반포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는 옆에 날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강 점령 시기하고도 일치가 된다. 그리고 불교 수용 시기가 있죠. 이 불교 수용은 왕권 강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강화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사 편찬 시기는 역시 전성기 때입니다. 저 전성기 때에 역사서가 편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삼국의 통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정리 좀 해두시고요. 바로 밑에 삼국의 중앙정치조직, 그러니까 통치체제에서 정치사 내용들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삼국의 중앙제도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면요. 국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왕 중심의 규정이면 귀족 연합 정치입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이 왕권이 강화가 됐다라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왕권이 강화가 됐지만은 사실은 국왕권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고요. 귀족 연합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 귀족은 누구였냐 하면은 연맹국가 때, 그러니까 고대국가 바로 앞에가 되는 거죠. 연맹국가 때의 부족장들입니다. 걔네들을 제도권 안으로 강화된 왕권에 흡수를 하는 겁니다. 흡수하는 과정에서 성립이 된, 그래서 이제 체제가 운영이 된 통치 형태가 삼국, 고대국가의 통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귀족들의 연합정치 기구가 따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그럼 뭐가 있었냐면 고구려에서는 제가회가 있고요. 가는 부족장을 가라고 그랬죠. 쟤는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해서 제가이라고 그래요. 이 귀족연합정치에 수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은 국회입니다. 국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의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백제도 있죠. 백제는 뭐가 있나요? 정삼회의가 있습니다. 정삼, 널찍한 바입니다. 널찍한 바이고요. 제가회의의 수상을 뭐라고 하죠? 대대로라고 그러나요? 대대로. 정삼회의의 수상을 뭐라고 하죠? 상, 좌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제는 그 삼국 중에서요. 이 육좌평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 육좌평제는 육전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고려나 조선에 보면은 육부, 또 육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호, 예, 병영, 공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아요. 육좌평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교재 한번 봅시다. 8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내신 맨 위에 표입니다. 내신, 내두, 이법, 조정, 그 다음에 병관 좌평, 위사 좌평에서 6개 좌평이 있죠. 얘네들이 6좌평인데 얘네들이 요즘 얘기하면은 뭐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어디에서 여기 정삼에서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 6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좌평을 뭘 한다고요? 상좌평이다. 그럼 6좌평 중에서 상좌평은 누가 담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신좌평이 상좌평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는 뭐가 있나요? 화백회가 있습니다. 화백. 이 화백은 나중에 또 뭐 고대 사회사에서 또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백회의의 수상을 뭐라 하냐 하면 상대등이다.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상대등. 참고로 대등은 1관능에서 5관능까지를 대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이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고요. 왕하고 귀족들 연합기구하고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정치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왕 중심의 귀족 연합정치였었으며 각기 귀족 연합정치기구에 수상들이 존재했다.
의장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삼국의 중앙 정치제도의 특징 두 번째, 중앙 집권적인 관료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고대 국가를 다른 말로 중앙 집권 국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세력들이 이론적으로 왕권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서 뭘로 왔다? 중앙 집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관료 제도를 보면은 고구려 여기다 좀 쓸까요? 고구려는 몇 개 관등? 10여 관등입니다. 백제는 16개 관등으로 있습니다. 신라는 17관등으로 되어 있어요. 10여 관등, 16관등, 17관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관등을 잠깐 봅시다. 교재 84쪽에 보시면 고구려 관등했을 때 주나라, 중국책입니다. 삼국지, 당나라에 보면은 13개, 10개, 뭐 14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10여 관등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마지막 당나라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14개 관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통상 10여 관등이라 하고요. 이 관등의 명칭들 쭉 읽어보시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관등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관등 명칭 뒤에 어떤 용어들이 많이 하면은 바로 왼쪽 날개 한번 보실래요? 84페이지에 뒤에 형, 사자 이런 명칭이 많죠. 뭐 형 그러면 뭐야? 대형, 소형 이런 게 있고요. 태대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태사자, 태대사자, 수의사자 등등 이런 뒤에 사자가 있습니다. 뒤에 형자가 붙어 있는 것은요, 바로 족장들. 옛날 부족과 시대 때 뒤에 사자가 붙어 있는 사람은 족장의 신분군, 조세 수치 담당자, 얘네를 지칭합니다. 걔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여 관등에서는 형이나 사자 명칭이 있고요. 백제의 16관등을 좀 볼까요? 자, 우측에 1관등에서 16관등입니다. 공복 색깔이 있죠. 자색, 비색, 청색이 있고요. 그중에 1관등에서 6관등까지는 뒤에 솔자가 붙어 있습니다. 솔. 그 다음에 뒤에 덕자가 붙는 게 있죠. 장덕, 시덕에서 11관등까지입니다. 7에서 11까지고요. 그 다음에 12관등에서 16관등까지는 무장결이라 해서 문관과 무관 있죠. 그 무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는 공복 색깔은 청색 공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색 공복을 입었었던 사람들은 모자에 은화, 은으로 만든 꽃입니다. 그 관식, 일종의 장신구죠. 이거를 모자에 썼다, 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1관등에서 6관등입니다. 16관등이죠.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교재 86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신라에 몇 개의 관등이 나와 있습니까? 17관등입니다. 그러니까 1관등 이벌찬에서 17관등 어디에요? 조위까지 17, 17개 관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명칭을 보면은 찬, 뭐뭐찬, 이벌찬, 파진찬, 있죠? 접찬, 또 남아, 대남아, 소남아에서 남아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고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옛날 부족 국가 시대 때 부족장들을 전부 귀족으로 지배층으로 전부 다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형태상 고대 국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앙 집권적인 통치 형태를 갖춘 중앙 집권 국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신라의 17관등이 있죠. 이 17개 관등은 골품 제도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은 먼저 신라의 골품 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의 이 관등은 지금의 우리나라 공무원 관제가 몇 개 관등으로 되어 있나요? 1관등에서 9관등까지 되어 있죠. 9등급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물론 7급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9급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9급부터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9급, 8급, 7급, 6급, 5급. 개인에 따라서는 이제 9급에서 시작이 돼서 5급 또는 4급, 사무관, 서기관, 여기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6급이나 7급에서 정년퇴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9급에서 출발하시면은 7급 정도까지는 정년퇴직까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때 7급, 6급 정도까지는 보편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까지 해서.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은 9개 관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10여 관등, 16관등, 17관등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삼국의 중앙 정치의 특징 중 하나가 엄격한 율령입니다. 율령은 법이죠, 법. 율령이 제정 반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령의 제정 반포는 지금의 법 아닙니까? 민법, 또 형법,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배층의 체제를 정당화하고요. 또 지배층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흔히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요즘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억울한 어떤 그 판결, 법에 했던 판결도 있습니다. 그게 법 집행이 다 정의에, 다 100% 정의에 의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죠? 억울한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전유죄니 유전무죄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율령은 거의 이 시대 때, 뭐 삼국, 고려, 조선시대 때 율령 거의 지배층의 울타리입니다. 진일 체제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튼 율령이 제정 반포가 됐다는 얘기는 고대 국가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하고요, 완성된 시기는 달라요. 아시겠죠? 다릅니다. 율령이 제정 반포된 시기를 보면 앞에 고구려 4세기 소수림왕대 때, 백제 3세기 고이왕대 때, 신라 6세기 법흥왕대 때. 신라 6세기 법흥왕대 때 율령 반포의 사실은 울진 봉평 신라비, 금성문에서 보면요 울진 봉평비라고도 하죠.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하여튼 가장 늦은 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디였죠? 신라였다. 최후의 삼국왕의 주도권은 누가? 신라가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국의 중앙 정치 조직의 특징은 자,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85페이지 신라 관제에서 용어 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경위제와 외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위와 외인데 뭐냐면은 경위는 요즘 얘기하면은 이 경은 서울 경자입니다. 외는 바깥 외자입니다. 경직 또는 외직 그러거든요. 고려나 조선에 보면은 경직은 요즘 얘기한다면 뭐요? 국가직 공무원이고요. 이거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관직에서 경관, 외관 이런 얘기 하지요. 경관은 국가직 중앙직입니다. 외관, 외직, 이러면 지방직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신라의 관직에서는 이렇게 경위, 외위제로 구분되는데요. 외위제가 7세기 중엽, 촌주층이에요. 촌주는 지방제도를 보겠습니다만은 맨 밑에 지방행정국에게 최하단입니다. 그 촌주에게 경위직을 개방을 하면서 없어집니다. 이거 뭐냐면은 7세기 중엽 통일신라 때 가서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경위제, 외위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경위, 외위제는 통일 이후에 가면 소멸됐다. 그래서 경위와 외위가 있고요. 자, 바로 밑에 중위가 있습니다. 중위는 또 뭐냐? 중위라고 하는 것은 중첩됐다는 겁니다. 관직이 중첩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위제에 대한 얘기는 그 어제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측에 날개에 그 보충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육두품 이하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정된 제도로, 그러니까 관직 진출의 어떤 그 상한선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불평, 불만을 좀 무마하게 해서 실시했던 것이 중위제예요. 진골 중심의 골품제와 비진골 중심의 관료제란 두 개의 이질적인 계층 및 원리가 서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운영된 제도. 이걸 뭐라냐? 중위제도다. 중첩된 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에 좀 보겠습니다. 셋째 줄 봅시다. 즉, 육두품에게는 관직의 상한선이 육관등 아찬입니다. 아찬의 중위를 설정해서 사중 아찬까지. 그러니까 육관등 아찬에는 4개의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두품에게는 10관등인 대남아의 경우 9중 남아까지 11관등인 남아의 경우 7중 남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특진 제도로서 신분 계급에 따라 제한된 관등의 상한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습니다만은 내내 불평 불만을 조금 무마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육두품에는 관등의 상한선 육관등 아찬이라고 있습니다. 아찬은 사중아찬의 어떤 그 중의를 설정한다고 그랬죠. 뒤에 86쪽에 맨 위에 좀 봐봐요. 육관등이 아찬이고요. 그 다음에 오관등이 뭐죠? 대아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관등은 17관등이라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7관등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1관등에서 5관등까지 묶겠습니다. 6에서 9, 10, 11, 12에서 17. 그래서 5개입니다. 5개. 이거는 4개입니다. 2개, 그 다음에 6개죠. 총 17개 관등입니다. 진골 있죠. 진골이 올라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관등은요, 1관등 2벌찬에서 17관등 조위까지. 그러니까 진골은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육두품이 있죠. 육두품은 6관등 뭐요? 아찬이죠. 아찬에서 17관등 조위까지. 여기까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육두품이에요. 등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난. 어렵다. 6관등 아찬 이상 못 올라와서 어렵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나 육두품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육두품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최치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두품이 있죠. 오두품 10관등까지 올라갑니다. 10관등. 대남아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사두품이 있죠. 이 사두품은 12관등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위까지, 12관등에서 17관등 조위까지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등의 상한선이 딱딱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육두품은 6관등 아찬 이상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관등이 대아찬 아닙니까? 대아찬,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은 승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아무리 뛰어나도.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얘네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린 중이다. 그래서 6관등에는 몇 개의 4개의 사중아찬을 둔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6관등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7급 공무원 A라고 하는 사람 6두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승진했어요. 6급 공무원으로. 예전 같으면 중위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6급 공무원에 승진해서 여기서 이제 정년하는 겁니다. 5급으로 못 올라가니까. 꽤 불평불만이 많죠. 그래서 7급 공무원에 있었던 6두품 A라는 사람은 6관등, 6급 공무원 1호봉으로 승진합니다. 2호봉으로 승진합니다. 3호봉으로 승진합니다. 4호봉으로 승진합니다. 하여튼 승진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1, 2, 3, 4. 4중아찬까지 나눈다고 그랬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중위제도다. 중위제도. 중첩된 관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직 상한선에 그 이상 못 올라가는 얘네들의 진골과 비진골 아닙니까? 얘네들의 불평불만을 좀 무마하자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마지막 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교재 85페이지 마지막 줄. 그러나 이 특진 제도로서도 신분 계급에 따라 제한된 관등의 상한선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봐야 육두품 여전히 여기입니다. 오두품 10관등, 사두품 12관등까지. 그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사실은. 이런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중위 제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의 중앙 정치 조직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86쪽에 삼국의 지방 행정 조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의 지방 행정 조직의 특징을 먼저 좀 보고요. 밑에 구체적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원래 지방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령의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이 있는데요. 뭐가 더 강해야 되느냐? 당연히 행정적 기능 위주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삼국의 지방행정 조직은 행정적 기능보다는 뭐가? 군사적 기능이 더 강했다. 군사적인. 그러니까 삼국은 하나의 나라라고 보기보다 이렇게 쭉 내려다본 말이죠. 이게 하나의 군부대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군부대 정도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 삼국의 행정조직은 지방행정조직은 전부 다 5구역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자, 바로 밑에 봐요. 고구려 5부, 백제 5방, 신라 5주 이렇죠. 여기에 장관들이 있죠. 욕살, 고구려,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장관들은 행정적 기능도 수행하지만은 뭐도 군사적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5구역을 형성했다.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우리는 조선 같으면 8도죠. 고려는 5도 양제라고 그랬고요. 지금 뭐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충청 남도, 북도, 뭐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의 개념이 고구려는 부, 백제는 방, 신라는 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구역으로 정비가 됐었으며, 자, 두 번째 바라봐요. 성, 촌 단위의 지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읽어봅시다. 여기는 중앙의 지배층이 정복지역을 세력의 크기에 따라 성이나 촌의 단위로 개편해서 지방 통치의 중심으로 삼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민을 직접 지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원래 성이나 촌을 지배하던 지방 세력가의 자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제는 원래 지방관을 파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토착 촌주나 그 지방의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많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과 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성촌은 행정구역이에요. 이거 고구려 광개토항에서 이 성과 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서 광개토항 얘기 좀 보러 갈까요? 71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71쪽. 71쪽에 보시면은 광개토항 비문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69쪽입니다. 광개토항에 대한 얘기 좀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광개토항의 업적에서 보면 게 있습니다. 자, 니은의 영토학장입니다. 중간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광개토항 비에 당시에 활발한 정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는 광개토항입니다. 일생 동안 64개의 성과 1,400여 개의 촌락을 건설했다 그랬죠. 거기 나오는 성, 촌 이게 나옵니다. 지금의 읍, 면 이런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구역이 지금 성과 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요. 86조로 넘어오십시다. 자, 세 번째 5구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오부 오방오주가 있죠. 예하 좀 봅시다. 고구려 오부 밑에는 뭐예요? 성, 밑에는 뭐죠? 촌이 있습니다. 백제는 방, 군, 촌. 신라는 주, 군, 현, 촌이 있죠. 자, 거기서 염지 하나 구분을 좀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지방행정구역이 어디예요? 촌이죠. 촌입니다. 이 촌을 경계해가지고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됐건 백제가 됐건 신라가 됐건 다 마지막에 행정조직에 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촌을 경계해서 여기 나누시는데 촌 앞에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고요. 이 촌 이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구분을 좀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과 안 된 곳. 특히 촌의 자치 책임자를 뭐라 한다고요? 촌의 주인입니다. 촌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라 하대 때 가면은 반골품 세력으로서 육두품과 지방호족이 성장하죠. 그 지방호족은 갑자기 튀어나온 세력은 아니고요. 원래 누구냐면 촌주들입니다. 얘네들이 선종이나 풍수 지리 사상을 토대로 해서 호족으로 성장을 해서 육두품과 결탁해서 고려 말의 모순을 극복하고 다시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의 모순을 극복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주역으로 성장하죠. 걔네들이 고려의 건국의 주역이었던 문벌 귀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특수행정구역은 뭐냐 그러면은 특수행정구역입니다. 부도입니다. 부도. 자, 부도는 제2의 수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2의 수도를 부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구려는 어디예요? 삼경, 국내성, 평양성, 한성. 백제는 어디죠? 22담로입니다. 22개 담로죠. 여기는 무령왕제 때 22담로가 나왔었죠. 여기는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왕족을 파견합니다. 주의하십시오. 22담로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가 아니라 왕족을 파견했다. 지방관 너네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족을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이소경 또는 삼소경이라고도 그래요. 혹은 이소경 그러면 중원경, 동원경입니다. 참고로 중원경은 충주, 동원경은 어디죠? 강릉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삼소경이라도 그러거든요. 삼소경은 어디냐 하면은 아시촌소경, 함안이고 국원소경, 충주고요. 북소경, 이거는 원주입니다. 장관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거의 이제 그 진골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도 특색연구역은 고구려 삼경, 백제 22담로, 신라는 이소경 내지 삼소경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행정구역입니다. 이거는 지방 조직은 아니고요. 지방 조직이고 수도행정구역입니다. 이 수도행정구역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늘날에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담당합니다만 세세하게 또 나눠져 있죠. 서울시의 구가 몇 개인가요? 한 20여 개 정도 되나요?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서초구 뭐 등등 해가지고 한 20여 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정확한 개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게 이게 수도행정구역입니다. 고구려 5부, 백제 5부, 신라는 6부가 되는 거죠. 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구려의 5부 그러죠. 5부. 이거는 부족적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백제 5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상중하 전후에서 5부가 되는 거죠. 신라는 밑줄려 거나요. 6부입니다. 부족적인 6부. 6개 부족이에요. 그래서 금량부, 사량부 뭐 등등해서 6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삼국의 수도와 지방은 각각 5구역으로 정비하였다. 자, 5예요, X예요? X입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삼국의 중앙과 지방령 조직은 각각 5구역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신라만 아닙니다. 신라 지방령 조직은 6개 구역입니다. 이거는 부족적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6개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라 그러면 경주입니다. 저 경주 금성 아닙니까? 경주를 지금 뭐 경주 가면 뭐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경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중구 이렇게 나눠지지. 그래서 신라는 수도가 6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는 5개로 나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삼국의 지방행정 조직의 기본적인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행정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군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군사제도를 얘기할 때는요, 거꾸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방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국의 우측의 군사조직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이죠. 지방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방장관이 군대 지휘관을 겸임합니다. 행정적 기능도 있습니다. 있는데 군사적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국은 하나의 나라, 국가라고 하는 통치 조직, 정치 조직체라기보다는 요즘 얘기하는 하나의 군부대 정도의 모습, 이런 모습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지방관이 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방조직에서. 그렇죠? 근데 유사시에는 이제 군대를 국왕이 전부 다 지휘를 한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남았지만 왕이 죽잖아요. 그럼 지는 게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왕이 군사 지휘권을 행사한다. 직접 군대를 이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구성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군사 조직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고구려부터 한번 봅시다. 족장이나 성주들이 각각 자기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국가가 동원할 때는 누구? 대모달, 말객, 얘네들이 군대를 통제를 합니다. 통솔하는 거죠. 특히 장수왕 평양천도 이후에 설립했다는 경당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날개 쪽에 보시면 경당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당은요, 장수왕대 설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장수왕대 평양천도 이후에 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당은 글공무입니다. 무술공무입니다. 그리고 평민자제들이 입학했다. 그러니까 글공부와 인문과 무술공부와 평민자제들이 입학했었던 교육시설이 있죠. 고구려의 경당, 신라의 화랑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사립학교의 시초 그러면 1883년에 원산에서 함경도 원산입니다. 덕원 주민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원산 학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말이거든요. 1883년이니까 이 세 개 학교의 특징, 공통점은 글공부, 무술공부, 그리고 또 뭐 평민자제들이 입학했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백제로 하겠습니다. 중앙에 각 부에 5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중앙은 몇 프로 됐다고 그랬어요? 왼쪽 하단에. 백제 수도는 5부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에 500명입니까? 그러면 5 얼마? 25. 그렇죠? 2,500명의 군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앙군이 지방은 각 방에 달솔,
달소는 2관등입니다. 백제 관등은 아까 몇 개 관등이죠? 16관등입니다. 16관등에서 제2관등 달소리 지방장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방령이 됐었습니다. 지방장관 방령이죠. 약 10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지방군은 총 한 5000명 가량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렴풋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라로 하겠습니다. 신라 중앙군은 뭐 사자대니 위병이니 서당이니 이런 부대가 있고요. 서당은 의무병이 아니고요. 모병입니다. 용병이죠. 용병. 그리고 지방에는 각 주에 몇 주죠? 신라 지방 행정조직 5부 고구려 백제 5방 신라 지방은 5주입니다. 수도가 5부예요.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각 주의 장관을 뭐라 한다? 군주. 얘네들이 정이라고 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뭐냐면은 요즘에 뭐 병력 수는 그 정도 안 되지만은 사단 있죠. 뭐 1사단, 국군 1사단, 뭐 2사단, 3사단 할 때 그 분대의 단위예요, 단위. 그 정을 누가 군주, 지방장관이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군사 조직은 왼쪽에 나와 있는 지방 조직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묶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삼국의 통치제도, 중앙제도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죠. 요 얘기를 요약해 놓은 표가 바로 밑에입니다. 삼국의 통치제도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귀족 합의 기구, 수상, 관등, 지방제도와 장관, 특색연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삼국의 중앙정치제도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국은 그냥 삼국 내에서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팽창하는 거죠. 정복전쟁을 하고요. 먹고 사는 과정에서의 필요성이죠. 정복전쟁을 하면서 삼국은 활발한 대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교재 88조 한번 봅시다. 삼국의 대관계 동향을 좀 보시면은 둘째 점 봅시다. 서로 동맹하여 삼국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서로 동맹하여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호 간의 경쟁과 싸움을 계속하기도 했었다 그랬죠. 밑줄 좀 그어놓으실래요? 동맹과 협조, 그 다음에 경쟁과 싸움입니다. 동맹과 협조, 경쟁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인쟁이죠. 어제는 적, 오늘은 동지, 내일은 적, 모레는 다시 동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삼국의 항쟁이다. 근데 예외로 백제하고 일본은 내내 친선 관계예요.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양국 간의 통교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이 되어 있는 칠지도입니다. 가지가 7개 달렸다 해서 칠지도를 가지고 두 나라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밑에 삼국의 대관계 표가 하나 있죠. 4, 5, 6세기, 그 다음에 6세기 후반입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여기서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삼국의 대관계를 볼 때 삼국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죠. 삼국이란 얘기는 언제 이후에 나왔겠어요?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나왔겠죠. 그럼 고대국가 성립 시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율령이 반포된 시기라고 있습니다. 삼국에서 고대국가 체제가 가장 먼저 성립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2세기 태조왕, 백제 3세기 고이왕, 신라는 4세기 내무락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4세기 이후에 삼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4세기 이제는 삼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거죠. 4세기 이전에는 이국이야, 이국.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와 백제 이국이죠. 2세기 때는 1국만 되겠죠. 1국. 물론 그 당시에는 삼국이라는 얘기를 쓰진 않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4세기 이후에 삼국항쟁의 대관계를 그래서 4세기 이후에 보자는 겁니다. 4세기 때 삼국항쟁은 백제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을 때. 그래서 백제가 주도권을 잡는데요. 이때 지도가 바로 밑에입니다. 4, 5, 6세기 할 때 그 숫자 4세기 지도고요. 요걸 조금 이제 세밀하게 그려본다면은 바로 여러분들 교재 어디 보자면은 73쪽 보세요. 73쪽에 보시면은 그게 백제 전성기에서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요. 누구 때인가요? 근초광대 때입니다. 요서, 산둥, 큐슈 고대 국가가 성립되고 대팽창하던 그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5세기 그러면은 당연히 5세기 때 누가 고구려가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죠.
그 5세기 때 지도를 좀 볼까요? 한 장 앞으로 70페이지 지도입니다.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를 장수왕이 한강 상류를 점령해서 설립했을 때까지 중원 고구려회가 나올 때까지 얘기입니다. 이게 5세기죠. 그 6세기 이제 한강을 누가 차지하나요? 신라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가 차지했었을 때의 지도는 교재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79쪽인가요? 예, 79쪽에 보면 이게 6세기 진흥왕대 때의 지도입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내용이 88쪽에 지도 다시 넘어봅시다. 삼국의 대관계에서 4, 5, 6세기 후반, 그다음에 신라 삼국 통일 과정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4세기 때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일본이죠. 외가 있고요. 중국의 4세기는 남북조 시대입니다. 북조에는 어디죠? 전진. 남조는 어딘가요? 동친. 이렇죠. 그리고 백제. 4세기 때는 백제가 삼관계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세기 때 대관계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진 고구려, 고구려 신라, 동진 백제, 백제 일본. 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서로 대립관계라고 인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선 이제 수교관계를 맺고요. 고구려하고 신라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었죠. 뭐요? 호우. 1946년,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최초로 발굴된 바로 경주의 호우총입니다. 호우가 나와서 호우총이라고 그랬죠. 백제하고 일본, 외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뭐라고요? 칠지도. 가지가 7개 달린 칼에서 칠지도.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4세기 때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는 백제 누구? 근초고왕대 때를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고구려는 누가 했을까요? 광개토왕이죠. 여긴 누가 했을까요? 마지막 신라가 4세기 때 고대국가로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내무랑대 때죠. 내무랑. 그래서 외구의 노략질 속에서 내무랑이 광개토왕의 도움을 요청해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외구를 막아내고, 여기는 언급 안 했습니다만 낙동강까지 내려오자 여기는 금강가야가 있었다. 그래서 금강가야 세력이 위축이 되고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간 것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가 낙동강으로 진출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앞강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4세기 때입니다. 5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있고요. 백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있고요. 일본, 외에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은 전진 다음에 어디가 나오면 북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조에 동진 다음에 어디가 나오면 송이 나옵니다. 송. 이때 삼관계 주도권 누가 잡나요? 고구려가 잡습니다. 고구려가 잡죠. 이때 대관계는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게 장수학의 다면 외교예요. 양다리 걸친 외교입니다. 두 나라의 껄끄러운 관계를 10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장수왕이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죠. 천도합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책입니다. 고구려의 왕권의 수도 천도의 의미입니다. 백제 신라의 압박, 서해안 진출의 교두보 확보, 이런 의미를 5세기 427년에 평양 천도에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 낮에 공수 동맹을 맺습니다. 433년에 낮에 공수 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백제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내내 친선 관계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5세기 때는 장수왕대 때를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중심의 세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88쪽에 나와 있는 5세기 지도 보이시죠? 그 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6세기로 가겠습니다. 6세기 때는 중국은 분열된 남북조가 이제 어디에서 통합됐냐면은 수나라에서 통합이 됐고요.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합했을 때 북쪽에는 돌골이라고 하는 유목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외 일본이 있습니다. 6세기 삼관계 주도권 누가 잡습니까? 신라가 잡습니다. 그렇죠? 진흥왕대 때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신라.
그럼 이때는 어떤 관계냐면 고구려, 돌골. 고구려가 돌골과 손을 잡은 이유는요. 돌골과 수나라의 대립을 고구려가 10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은 수나라 견제다. 그러니까 수나라하고 이제 고구려는 대립 관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진흥왕이 성왕을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 관계는 554년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제동맹은 약 120년 가죠. 433년에서 554년까지 갑니다. 두 나라는 친성왕 예주가 됩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점령해가지고요. 직접 중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자, 진흥왕 다음에 누가 나오죠? 진지왕이 나오죠. 진지왕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진평왕이 나오죠. 진평왕 다음에 누구죠? 선덕여왕이 나오죠. 선덕여왕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진덕여왕이 나옵니다. 진덕여왕. 진덕여왕 다음에 누구죠? 무열왕이죠. 김춘추입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이 신라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이 수나라의 군대를 요청했던 문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평왕대 때 보냈다는 걸사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걸사표는 우리가 이제 그 삼국 발전 과정에서 신라에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옵시다. 교재 80페이지 보시면은 진평왕의 업적에서 디귿 걸사표란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신라가 수나라에게 보냈던 군대 요청서입니다. 그걸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평왕대 때 원광법사입니다. 원광법사죠. 그래서 군대 요청 문서를 보냈고요. 신라가 팽창하자 고구려하고 백제가 손을 잡습니다. 한자에서 뭐 열십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6세기 이후는 십자형 외교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고구려의 대관계에서 수나라하고의 몇 번, 4번에 걸친 전쟁과 수나라 다음에 당이 나오죠. 당과의 3번에 걸친 전쟁이 고구려의 대외 관계에서 나타난 전쟁이에요. 그 수나라하고는 원래 남북조를 통화했던 수나라가 대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이제 수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먼저 요서 있죠, 요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요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요서 지방을 공격하죠. 요서는 어딘지 아시죠? 요하의 서쪽을 뭐라고 그래요? 요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에 대한 총 몇 차? 4차 침입을 한다. 그 4차 침략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2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612년 을지문덕의 뭐죠? 살수대첩이에요. 4번 다 이겼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88쪽의 맨 밑에 보시면은 수나라가 팽창을 하자 고구려가 수나라 팽창에 대항해서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그래서 수나라 문제, 양제를 거쳐서 총 4번 들어왔다. 그 중에 4차례 중에서 몇 차만? 2차. 이것이 우측 상단에 뭐죠? 살수대첩이다. 이 얘기예요. 여수 전쟁에서 고구려가 판정승. 근데 사실 뭐 전쟁에서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때 수나라 다시 가겠습니다. 4번에 걸친 전쟁에서 깨졌고요. 수나라는 강남의 경제력을 화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운하는 배가 다닐 수 있는 대운하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수로를 건설하는 거죠. 운하, 하는 강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무슨 뭐 기계가 있습니까? 다 삽질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강남에서 황하, 양쯔강 황하입니다. 강남이죠, 강북이죠, 화남이죠, 화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운하를 건설하는 거죠. 자, 삽질하다가 고구려하고 전쟁 터졌어. 야, 삽 놓고 뭐 칼 들고 나와, 화살 들고 나와. 전쟁터가 끝났어. 그것도 승리한 것도 아니야. 그 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야. 야, 다시 삽 들고 모여. 또 전쟁이 났어. 또 전쟁터 가. 또 끝났어. 또 와. 이러니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나라가 598년에 건국됐거든요. 612년에 멸망합니다. 618년에 멸망합니다. 몇 년밖에 안 냐? 40년도 못 갔단 말이에요. 단명했습니다. 이유는 무리한 대외 정복 전쟁, 고구려 전쟁입니다. 그리고 민심 위반입니다. 요역동원 또 군역 징발로 인한 민심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는 단명을 하고
이연이라는 사람이 618년에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을 건국을 했습니다. 이게 당고조입니다. 당고조. 근데 당고조 때는 고구려하고 친선관계예요. 이때 이제 고구려의 이연이 당고조가 도사를 보내서 도교를 전달도 합니다. 당고조 다음에 누가 나오면 당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대외 팽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몇 세기냐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고구려 대관계에서 똑같습니다. 돌궐이 있고요. 중국은 이제 수나라 다음에 당이 나오죠. 고구려가 있죠. 돌궐과 손을 잡았던 이유는 이때는 6세기 후반에는 수나라 견제죠. 이때는 당 견제입니다. 당.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있죠. 신라가 있죠. 그 다음에 왜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도권은 신라가 잡습니다. 신라 삼국통일로 넘어간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여전히 이렇게 송교각을 맺고요. 그 신라하고 당하고 손을 잡습니다. 신라죠. 똑같이 십자형 외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진덕 요황제 때도 뭐 당에다가 김춘추 등을 보내가지고 친당 외교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김춘추가 나중에 무열왕으로 등장하죠. 이제 당군을 끌어들여서 이때 삼국 통일 전쟁이 시작이 되고 무열왕 다음에 누구예요? 문무왕제 때 와서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을 끌어들였지만은 당을 다시 몰아내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그래서 당을 몰아내면서 676년에 삼국 통일이 때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6세기 말 7세기 초의 과정에서 고구려하고 당과의 전쟁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죠. 당 고조 때는 고구려하고 친선 관계였는데 당 태종 이때는 고구려 관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국 당사에서는 당 태종은 성군입니다만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당 태종이 팽창 정책을 추진하자 고구려 연계 소문이 당 태종의 침략에 대비해서 뭐라죠? 천리장성을 축전합니다.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예요. 어디냐면은 옛날 부여가 있었던 부여성에서 요동반도 끝입니다. 비사성까지 7세기 때에 천리장성을 축절했습니다. 이걸 축절을 담당했던 사람이 연계소문이에요. 그 연계소문이 이걸 축절을 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쿠데타를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리장성을 축절했는데 당 태종이 고구려에 대한 총 몇 차? 3차 침략을 하게 됐다. 그 3차 침략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은 1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1차가 뭐냐 그러면 몇 년이냐면 645년. 바로 이게 뭐죠? 645년 안시성, 양만충이죠. 안시성 혈전이란 말이에요. 1차만 기억하시면 돼요. 2차, 3차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수나라하고 4번, 당과 몇 번? 3번. 7번에 걸친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승자가 어딨냐는 얘기예요. 다 피해자죠. 그래서 국력 쇠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구려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 고구려 마지막에 보좌왕이고, 이거는 누구죠? 의자왕이라고 했죠. 해동 증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신라가 당군을 끌어들여서 어딜 쳤어요? 백제 치죠. 660년. 다시 고구려 치죠. 668년. 사비성이 함락된 시기고요. 여기는 평양성이 함락된 시기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고구려나 백제나 부흥운동이 각각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제 부흥운동부터 잠깐 볼까요? 자, 교재는 보겠습니다. 91쪽에 맨 위에 가시면은 왕족이었던 복심, 승리했던 도침, 그래서 주류성, 지금의 서천이나 충청도 홍성입니다. 여기에서 왕자였던 풍을 받들고 부운동을 전개했고,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가 바로 백제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잘 되지는 않았다. 특히 일본과 백제하고의 막역한 관계 속에서 일본이 백제부흥을 돕기 위해서 백강까지 군대를 보냈습니다마는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백강은 지금의 금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구려 부운동 쭉 내려오겠습니다.
건모잠이 사야도, 지금 덕적도입니다. 사야도에서 왕족 안승을 받들고 한성에서 황해도 재령입니다. 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 안승은 신라에 이용당했죠. 바로 밑에 줄 한번 봐봐요. 그러나 백제의 부흥과는 달리 신라는 이를 회유해서 대당전쟁 이용하고 민족융합을 기도하기 위해서 안승을 신라로 귀화시켜 금마저, 익사입니다. 금마저에서 보덕국 왕으로 봉했으나 실패했다. 보덕국 왕으로. 나중에 안승은 신라 진골로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여튼 고구려 백제 부운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각기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실패로 끝났고 신라는 백제 부운동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하고요. 고구려 부운동에 대해서는 후원을 합니다. 진짜로 신라가 고구려 부운동을 후원한 건 아니고 이 부운동 세력으로 하여금 대당항쟁에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과 신라는 금이 같다는 겁니다. 관계가, 사이가. 그렇죠? 나당 전 동맹을 통해서 백제하고 고구려를 쳤는데 왜 두 나라의 관계가 금이 같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백제와 고구려를 친 이후에 당이 신라마저 밀어내고요. 한반도 전체를 당이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가 이때 한반도에다 설치했었던 관청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를 치고 나서 백제의 땅에다가 뭘 넣냐면 웅진 도덕부를 둡니다. 고구려 땅에다는 뭘 넣냐면 안동 도읍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땅에는 뭘 넣었죠? 계림 도덕부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도부, 도덕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복지 관할관청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후원하는 척하면서 그 세력을 하여금 당과 싸우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의제의가 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부운동에 대해서는 강경 진압을 했지만은 고구려 부운동에 대해서는 배후에서 지원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당과 신라 간의 그러한 갈등은 충돌로 나옵니다. 그것이 675년에 연천, 매소성, 그 다음에 676년이 금강입구 기벌포. 그래서 육군과 해군을 몰아내므로 인해서 비로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60년과 668년을 끝으로 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의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났고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했던 바로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2쪽에 좀 봐봐요. 92쪽에 보면 나당 전쟁의 경과 과정이 있습니다. 90쪽에 과정의 두 번째 한번 보실래요? 고구려 부흥군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후원했다는 고객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신라 장군 품일이 사비성을 함락을 하고 660년입니다. 그 소부리주를 설치해서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신라가 강화했습니다. 소부리주, 주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60년에 백제 사비성을 함락을 시키고 671년에 소부리주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675년에 매소성 전투, 바로 밑에 675년에 매소성 전투입니다. 676년에 기벌포 전투, 이렇죠. 그리고 이제 안동 도부까지 축출하면서 당을 몰아내는 거죠.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한 거죠. 이 과정입니다. 이 삼국 통일 과정이 기출 문제에서 최근에 기출 문제 통역을 보면은 사건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티귿, 니을, 미음 해가지고 시대 순으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특정 사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성통일 과정이. 그래서 소부리주 설치,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등등 내용들을 시대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 두시란 얘기입니다. 자, 밑에 삼국 통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 과정에서 외세를 이용했다. 어디요? 당이죠. 또나 삼국 통일 과정에서 거진 영토가 대동강, 원산만, 이남이었다는 겁니다. 대동강은 평양을 끼고 도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땅은 빠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라가 당을 끌어들일 때 미락을 하거든요. 어떤 미락을 하면은 고구려 땅은 네가 먹고
백제 땅 우리 신라가 먹자 이랬거든요. 밀약입니다. 김춘추가 가서 밀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국 통일 이후에는 고구려 땅은 당이, 그 다음에 백제 땅은 신라가 먹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게 한계란 말이죠. 근데 이 한계는 그대로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한계가 뭐라고 했어요? 외세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그 외세를 이용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 극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을 축출했다. 그래서 신라 삼국 통일은 무슨 통일이다? 자주적인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한계가 뭔가요? 대동강 원산만 이남만의 통일이었다. 그러나 옛날 고구려 고토에서는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가 공대했다? 발해가 공대인 거 아니냐. 그래서 발해 건국의 주인은 고구려다. 그래서 남북국이 성립했다. 그러니까 비로소 남국과 북국, 물론 이거는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발해 건국의 사실로서 고구려 땅을 완전 손해봤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계승한 나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라 삼국통일에 의해 나와 있는 한계 있죠. 그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국통일로 인해서 고구려 백제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통일신라가 경제력을 확충함으로써 밑줄 좀 걷으실래요? 민족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됐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제다? 바로 통일신라다. 신라 삼국통일로 해서 삼국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대국가 발전 과정에서요. 이 시간에는 고대 정치사 그리고 삼국의 대외 관계 이후 통일 직전까지의 통일 직후까지의 정치사의 변동 과정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16번째 주제 통일신라 삼국 통일 이후의 통일신라 발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